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국가직 7급 시험 보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이번 국가직 7급은 그래도 열심히 반복하고 노력한 분들에게 보상이 따르는, 한마디로 변별력이 굉장히 좋았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방향도 제대로 잡았고 객관식 행정학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만큼 반복 훈련한 만큼 또 점수가 잘 나오게끔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노력한 보상을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지난 3년간, 최근 3년간 국가직 7급이 어려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예 손도 못 대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기출문제 집에 있는 걸로 풀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합격생들조차도 점수가 75점, 80점 그 정도였어요. 아예 그냥 대부분이 손을 못 대는 문제들로 막 변별력을 만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도 반복 훈련 정도에 따라서 75점부터 95점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한마디로 정말 이제 변별력이 제대로 나오게끔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3년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뭐 합격생들도 대부분 막 75점, 80점 허우적 거렸었는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수험생 여러분, 국가직 7급 보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국가직 7급을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를 못했다면은 이제 또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더 열심히 보완해서 다음 시험, 혹은 이제 올해는 많이 시간이 부족했다, 내년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이번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측면에서 상당히 잘 낸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분들이 75점부터 95점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게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을 때 반복 훈련 정도에 따라서 75, 80, 85, 90, 95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했다. 그 약간의 응용력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더 매번 배웠던 것을, 또 시험 문제, 이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더 많이 반복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변별력이 나눠지는, 한마디로 진짜 좋은 시험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니까. 자, 물론 이거는 공부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했을 때 아예 그냥 이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으면은, 그 행정학 열심히 해놓고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건 아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 그 경우는 75점도 안 나오겠죠? 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충분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75점보다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방향을 잘못 잡은 거니까 이분들은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하시면 돼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를 파악해야 그에 맞춰서 하죠? 근데 시험 문제 파악이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연히 기출문제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자료는 타임스톤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갔다 오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부터 보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 해독수 충분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 객관식 행정학 문제에 맞춰서 제대로 공부를 했어, 요런 분들이 한 75점부터 쭉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반복 훈련 정도에 따라 변별력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방향 잘 잡고 그 다음 노력에 비례하는 좋은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좀 이런 게 있어야 그 공무원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좋겠죠. 직전 3개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국가직 7급이 직전 3개년도는 변별력을 두기 위해, 그러니까 9급이랑 좀 차이를 두기 위해 난이도를 높인 문제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합격생들도 행정학 점수 물어보면 다 75점, 80점이에요. 물론 이제 행정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었거든요. 다른 과목들 뭐 그 이상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겠지만, 어쨌든 행정학 물어보면 합격생들이 75, 80이었어요. 변별력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번 시험은 75점부터도 95점까지 그 반복 훈련 정도에 비례한 변별력이 나왔다. 그리고 그 변별력은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난 창의적인 응용력이 아니었다. 내가 다 배운 것을 얼만큼 반복 훈련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약간의 응용력 차이였다. 그래서 국가의 7급 같은 경우, 아이고 모기가 저를 이제 괴롭히네요. 국가의 7급 같은 경우 이제 참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 건데요. 7급 평균적으로 제가 기출문제라고 적어 놓은 거는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2000문제도 안 되는 그 기출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7급 평균적으로 80점이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되는데 이번에는 90점어치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90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비중은 조금 적었고요. 응용이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4문제예요. 그래봤자 4문제. 그렇다면은 뭐 70점어치는 그냥 맞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응용력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 점수가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건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100점 방지용은 이거는 행정학을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배울 수 없는, 한마디로 그냥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겠는 똥 같은 문제. 이건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 맞으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말 그대로 100점 방지용, 뭐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생소한 문제까지는 기출문제 패턴으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그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정할 때 일단 80점은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75에서 80은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가고, 생소한 문제 좀 난이도 높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한두 개 더 맞아서 85, 90 뭐 이렇게 맞아서 합격을 하는데 7급 기준으로. 근데 직전 국가직 7급은 이거 자체도 적었고요. 기본 점수도 적었고, 이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도, 생소한 문제 쪽도 이제 거의 이제 손을 못 대게끔 거의 다 100점 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뭐 7급 평균보다 더 기출문제집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았고요. 이쪽은 적습니다. 한 문제씩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배우기 힘든 것이라서 뭐 해결을 아예 못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알려줄 건데, 그 문제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95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선생님 저 이번에 국가의 7급 95점 맞았고요. 다른 것도 잘 봐서 합격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95점, 90점, 80점 그 합격 가능하다고 연락 오신 분들은 85, 90, 95가 많아요. 이 직전 3개 정도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주 소수였거든요.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득점은 85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걸 다 맞추기는 힘들었어요. 기출문제집에 있었지만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다 맞추기 힘들었지만 이걸 다 틀렸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하나 정도는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이러면 이제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5, 90, 95.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조금 아쉽고 60점 이하, 그러니까 75점에도 한참 못 미치는 60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분발 대상이라고 제가 써놓는 거는 그냥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집 회독 돌리러 가면 돼요. 여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자, 행정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행정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상관이 없는 걸 공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원, 시간, 노력 다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데 쓴다. 불안한 마음에 모든 걸 다 보려고 한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못 보겠죠. 덜 보겠죠.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로 내가 볼 시험장에서 볼 시험 문제부터 다시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5점부터 해서 이 위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75, 80은 조금 아쉽죠. 근데 85, 90, 95 이 고득점 하신 분들 이 차이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4문제 정도에서 응용력 차이가 났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뭐 출제 영역 분포는 이 정도고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정책 이론이 조금 많이 나온 정도. 재무 이론이 좀 덜 나온. 재무 이론이 좀 덜 나온 정도. 자, 이제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한데요. 주인 대리인 이론의 예시로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예시를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예시를 알아야지만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뭐 일반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기업, 보험회사를 선택한다.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봤으면 이제 절대 보일 리가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주인 입장이에요. 이 예시는. 잘 보세요.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보험회사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 보험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병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보험금 나갈 일이 별로 없겠죠. 혹은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 보험회사 돈 많이 벌려면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가입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켰더니 보험 재정이 악화되겠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금이 많이 나가겠죠. 자, 지금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바로 보여요.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이에요.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 그래서 대리인 이론이고요. 이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혹시 무슨 말인가 했다가도 4개 보기를 보면은 주인 여기 정보 모른다. 이상한 사람 선택했다. 대리인 이론밖에 고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잘 해결했을 겁니다. 기존 기출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다 있는 내용이죠.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 정보를 갖지 못한 측,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 이걸 이제 보험회사 버전을 바꿨을 뿐이잖아요. 기존 기출문제로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역선택의 기. 이거는 대리인 이론에서 배우는, 대리인 이론 단원에 있는 문제죠. 자, 참고로 이제 기출에 강한 행정학하고 제가 일일이 다 비교를 해주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거의 똑같고, 요거 이제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있었던 내용이다. 비교를 해봐야,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거 공부했구나. 기출문제로 이제 시험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겠죠. 뭐, 기출문제 중요하다 말로만 들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로이의 정책 유형 뭐 어마어마하게 출제되죠. 분배 정책에 해당되는 거. 자, 분배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논아주다 보니까 특별히 반대한 집단이 없어요. 편익을 논아주는데 다 좋아하죠.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하죠. 그리고 리을 보시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별로 없다. 리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이 같은 경우에는 그 2x2 분석을 해서 기준 2개 가지고 뭐 약한에 강한에서 막 나누잖아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이면서 강제력이 간접적이죠.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와 관련되고 행위 환경 말고 강제력이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고, 여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분배 정책의 시그니처 로그롤링하고 포크배럴 아닙니까? 자, 이거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논아 가지는, 그러니까 자기들 재선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기 위해 논아 가지는 행태죠. 요거는 이제 특별히 반대하는 집단이 없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진소득세는 재분배 정책의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재분배 정책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그 재분배 정책, 부자에게서 뺏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근거, 이게 이데올로기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뭐 맨날 풀었던 문제, 기출문제집에서 뭐 비슷한 것들을 엄청나게 봤던 문제. 일단 재분배 정책의 누진세 잘 나오고요. 보너스로 사회 보장은 재분배, 사회 간접 자본은 분배죠. 그 다음에 분배, 배분, 수혜자, 비용 부담자 간 갈등 적죠. 거의 없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니은, 리을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요. 뭐 기업, 디귿과 관련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자, 정책 유형 분류는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다 연습을 했죠. 자, 그리고 요 문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리을 선지와 관련된 틀도 기출문제에 이미 다 있어요. 기출문제집에 이런 문제 보면은 여기 각 조합에 따라서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해당 위치에, 그 정책들, 말이 이상하네. 각 위치에 해당되는 정책들 다 연습을 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개별적 행위면서 간접적인 게 분배 정책이고, 개별적 행위면서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규제고, 행위의 환경에 간접적인 게 구성, 직접적인 게 재분배죠. 그래서 이것도 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를 제가 가끔 띄워줄 텐데, 이 쌍둥이 모의고사를 띄워주는 이유는 제가 모의고사 적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방식 때문에 그래요. 방식.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가 왼쪽에 있고요, 해당 문제의 변형 문제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랑 변형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연습할 수 있죠. 같은 주제에서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조금 변형해서 연습하거나, 다른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연습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기출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띄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뭐 자랑은 맞는데, 이거는 방식 자랑이에요. 방식. 기출문제 방식상, 아니, 모의고사 방식상 기출문제와 그 변형 문제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결국 기출문제를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국가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 뭐 지방 7급 쌍둥이 모의고사, 뭐 9급, 뭐 국가직 9급, 지방 9급 다 따로따로 나와 있죠. 이거는 각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7급 쌍둥이 모의고사는 8개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160문제겠죠? 160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같이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띄워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그만큼 반복돼서 나온다, 요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정책 유형에서 이 문제의 원래 기출문제, 그러니까 2017년 국가직 7급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와 정형화 정도가 낮다 말고 높다, 갈등의 정도 낮다, 이념적 논쟁 낮다, 안정성 높다,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줄이세요 라는 요구와 압력 낮다, 그만큼 반대가 적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게 뭐냐? 분배 정책. 그게 원래 문제였어요. 분배 정책에 관련된 거 다 있죠. 특징 다 있죠. 그걸 제가 모의고사로 이제 반대말로 바꿔가지고, 반대로 바꾸면 재분배 정책이 되죠. 특징이 분배 정책이랑 재분배 정책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재분배 정책도 연습을 시켰던 그런 문제예요. 왼쪽에 이제 분배 정책이 있는 것이고, 요걸 풀어봤다면 또 분배 정책에 관한 거 대부분 다 지울 수 있었겠죠. 자, 그만큼 이제 기출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이번 거 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정책 의제 설정 모형. 공고화형 혹은 구치기형은 잘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미 이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해서 기출문제집에 넣어놨죠.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 봤으면 보자마자 풀었을 것인데, 그래도 흔한 건 아니니까 매번 배우는 1, 2, 3번 지워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4번 놓쳤다 하더라도. 자, 1번. 내부 접근형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부 내부에 접근하여 자기들 이익을 위한 걸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 이해관계를 주장하니까 공중의제화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 내부 접근형에서 아주 중요한 거, 공중의제화 없다. 그 다음에 동원형. 동원형은 일단 정부에서 의제 설정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합니다. 나중에 그 공중의제화가 있죠.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 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만들고요. 공중의제화는 나중에. 이건 있긴 있죠. 외부주도. 외부주도는 외부의 다양한 시민사회, 이익집단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경쟁의 결과가 조정 타협돼서 정부로 올라오면 정부가 들어주는, 한마디로 외부에서 내용을 다 결정하는 외부주도죠. 정책 의제 설정은 이게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지워서도 4번 모르겠다 하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공고화형 혹은 구치기형은 이미 대중의 지지가 강력한 상황이에요. 이 정책 대중들이 다 좋아해.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공고합니다. 대중의 지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채택하는 것. 그죠? 동원형하고의 차이는, 둘 다 이제 정부가 바로 채택하지만, 동원형하고 차이는, 동원형은 나중에 대중의 지지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고화형은 원래 대중의 지지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채택하고 끝이에요. 오케이. 자, 다 기출문제집에 있었는데요.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추구한다. 자, 이미 지지가 있었던 상황. C는 이제 공고화형, 구치기형입니다. 있었던 상황에서 고른다. 그죠? 이 문제에서 이 로이의, 죄송합니다. 로이는 아까
메이 같은 경우 네 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연습할 수 있었던 메이에서 구치기형이 나오죠. 자, 그다음 쌍둥이 모의고사에서도 뭐 구치기형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다 지울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1번 정부가 먼저 의제설정한 뒤에 대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중의제화 과정. 이게 동원 모형으로서 정답이었던 문제였고 원래 기출문제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부 내부에 접근하여 의제 설정하고 공중의제화 없다. 자,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 3번 이익집단들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정부 외부에서 다원주의적인 정치 과정을 거친다. 외부 주도형. 다원화된 정치체제.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1, 2, 3번 지울 수 있었겠죠. 됐고, 그다음에 4번 거시조직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조직군 경제학, 여기서 조직군 생태학, 여기서 이제 맨날 연습했던 거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이게 출제 포인트였죠? 자, 일단 전략적 선택론은 자, 결정론 쪽, 임의론 쪽. 임의론, 조직 설계의 문제를 단순히 상황 적응의 차원이 아니라 설계자 혹은 조직 관리자의 자유 재량에 의한 선택, 전략적인 선택. 한마디로 조직이 잘 결정하면, 관리자가 잘 결정하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임의론. 3번 보시면 조직군 생태학은 뭐죠? 다 같이 조직군 생태학 다 같이 한번 결정론, 임의론 대답을 해보세요. 결정론. 이러면 환경에 의해 조직이 결정됩니다.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여기가 틀렸죠. 환경으로부터 조직은 결정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죠. 기출문제집에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알 수 있죠. 조직군 생태이론, 조직은 환경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땡!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단골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두 개는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정답률 50%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1번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등급화한다. 자, 종류를 구분하는 건 직무 분석인데 난이도, 책임도를 구분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 등급화하는 거, 직무 평가가 되겠죠, 평가. 가치라는 것은 종류보다는 이 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난이도, 책임도와 관련된 것을 상대적인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등급화니까 직무 평가입니다. 이런 건 있고 4번도 마찬가지. 직무 평가 방법으로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적인 방법,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은 계량적 방법. 매칭이 잘못됐죠? 제가 색깔 같은 것끼리 매칭을 다시 해놓은 겁니다. 요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고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게 2번, 3번인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2번 직무자료 수집 방법에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서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여기서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출제 포인트가 명확히 있을 때 외에 어떤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 치고 틀린 선지로 나오는 거 못 봤죠. 기출문제 패턴만 가지고도 뭐 2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라고 붙여졌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긴 하지만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직무평가나 직무분석은 사실 이렇게 틀린 선지로 낼 만큼 명백한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해요. 종류를 구분한 다음에 같은 종류에서 난이도를 비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구분, 직무 평가를 나중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종류가 달라버리면 난이도 책임도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종류 구분, 직무 분석, 그 다음에 난이도. 자, 근데 이건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자, 근데 3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겠어. 근데 2번은 뭐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없어. 그랬을 때 2번을 찍는 분들이 그래도 기출문제 패턴은 좀 더 잘 아는 분들, 기출문제 회독수가 더 많은 분들이 2번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에서 당연히 시작해야 되겠고 50이냐 100을 가르는 게 기출문제 회독수에 좀 달려 있어요. 나름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였고 이제 3번 선지는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정형적인 순서는 없는데. 자, 그다음에 6번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은 자, 이거는 우리나라 그 행정윤리와 관련된 법률을
빠삭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공을 들였어야만 하는 부분, 요런 부분은 진짜 회독수가 부족하면 맞추기 힘들었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회독수에 비례해서 맞춘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독수가 많을수록 말 그대로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많이 볼수록 유리한 거예요. 이런 문제 좀 섞여 있으면 변별력이 있죠. 또 이거는 우리가 맨날 강의 시간에도 배우고 기출문제집을 다 있으면서 회독수에 비례할 거 아닙니까? 자, 공직자윤리법에 선물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떤 공무원은 적용되고 어떤 공무원은 적용 안 되고 말해준 적이 없죠. 선물신고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뭐 지방의 의원이라고 적용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알려줬죠.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기본적인 내용, 맨날 배우는 내용. 그 다음에 리을 먼저 볼게요.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2등 공주 선택, 우리 맨날 2등 공주 선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배웠잖아요. 부패 방지법에 있다 틀렸죠.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해요. 쉬운 문제이긴 한데 뭐 디귿 같은 경우 좀 회독수가 있어야 외워져 있겠죠. 자,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2등 공주에서 등이죠. 경찰 공무원은 총경 이상이 등록 대상이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이 등록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적어도 한 2개는 알아야 보기를 이용해서 지우고 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기출문제집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뭐 니은, 리을은 워낙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억, 디귿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로 지우면은 보기를 활용해서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보시면 뭐 내부고발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등록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개, 여기는 공개입니다. 공개 대상에 소방정 땡이 있었어요. 공개 대상은 소방정감 이상이고 등록 대상은 소방정 이상이다. 뭐 이 문제 등록하고 공개 비교돼서 해설이 다 있겠죠. 뭐 이것만으로도 얘랑 2개 합쳐가지고 다 지울 수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도 지울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단순 반복 횟수, 노력에 비례해서 이 문제 정답률이 갈렸을 것이다.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신제도주의에서 앞에 거 좀 문제들이 어려웠던 것 같죠. 그래서 나름 7급이라고 9급과 난이도 차이를 막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 쉬어가는 문제. 아이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배우죠.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의 경로우전성,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제도가 변하기 힘들다. 경로우전성 시그니처로서 항상 배우죠.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가 닮아가는 거, 제도적 동형화, 이거 못 골라내면 말이 안 되는 시그니처들. 그쵸? 자, 뭐 많습니다. 제도의 동형화는 사회학적이다.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는 제도의 속성, 경로우전성이죠. 역사적이다. 그리고 뭐 거래비용 이론은 아예 포인트 제목이 그렇잖아요. 포인트 12번이 신제도주의이고 포인트 13번이 그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 이론이고 거기에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이 있죠. 아예 포인트를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렇게 잡아놨죠.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쉬운 건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8번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상향, 하향 구분하는 거 이건 이분법적이니까 문제가 너무 쉽죠. 목표의 신축적인 조정이 효과적인 집행을 가져온다. 아니냐 하향에서 목표의 조정이 어디 있어. 하향은 정한 거 그대로 해야 되고 상향이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목표를 바꿀 수 있겠죠. 상향. 그 다음에 사바티어의 매지 매니언은 하향식의 대표 모형으로서 우리가 암기했던 거. 사바티어와 매지 매니언. 그 다음에 엘머어가 제안한 전방향. 자, 엘머어는 전방향과 후방향을 나눴고요. 전방향이 하향식이고 후방향이 상향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거. 자, 3번 고긴이 어떻게 뭐 3세대로 나눴다. 고긴 몰라도 됩니다. 1, 2, 3번 지워서 4번 했으면 됐어요. 물론 이제 기본서에는 뭐 고긴 1, 2, 3세대로 나눴다 이런 거 다 있죠.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불안한 마음에 기본서에 있는 모든 거 외우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점수가 떨어져요. 더 열심히 하고 또 떨어져요. 뭐 기본서 이런 거 내용 다 있긴 해요. 있는데 다 못 외워요. 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정확하게 알기에도 벅차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자기의 제한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4번 같은 거 몰라도 1, 2, 3번 지워서 풀고요. 아이고,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정작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반복하지 못하니까 4번은 봤을 수 있어. 근데 다른 데서 더 쉬운 걸 골라내지 못합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것을 골라내지 못합니다. 자, 출제 가능성에 따라서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강약 조절, 반복 횟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적인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타임스톤 있고 행정학 딱 한 과목만 보면은 여러분들 맘대로 해도 뭐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우리는 시간도 모자라고 양은 더럽게 많고, 그죠? 그래서 이게 불안한 마음에 죄다 보려고 하는 건 점수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사바티와 매즈매니언 하향식 접근의 연구로서 배우죠? 그래서 하향식 관점에서 성공 요인을 제시했다. 하향식 관점에 맞아야 성공 요인입니다.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조정하면 안 되죠. 하향식이니까. 하향식으로 계속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엘모어는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이 중요하다. 이거는 상향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상향식 쪽은 후방향이죠. 그래서 전방향, 하향식, 후방향, 상향식 구분하는 문제, 기출문제 집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제에 사바티와 매즈매니언이 하향식이다. 그게 있었어요. 원래 문제, 사바티와 매즈매니언.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로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 이게 하향식이다. 그래서 둘 다 챙길 수 있게끔. 사바티와 매즈매니언,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하향식 내용이다. 물론 이제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현대적 정책 집행의 시작으로 불려요. 그 이유가 결정과 집행의 통합을 인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하향식에 가까웠다. 상향식에서 집행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 목표를 중요한 변수를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목표가 계속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향식이죠. 하향식에서는 목표가 그대로 집행돼야 되겠고, 상향, 하향과 관련된 거 많죠. 그 다음에 9번 학습 조직. 학습 조직.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학습 조직에서 틀린 선지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던 게 개인적 학습에서 끝나는 거. 혹은 뭐 개별적인 거, 보상도 개별적인 거, 이런 것들 다 틀리게 나온다고 그랬죠? 학습 조직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학습한 것을 구성원들이 공유하여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게 목표예요. 반대되는 거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물론 개인적 학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강조한다, 중심으로 한다 했을 때 개별적인 게 중심이 되면 틀립니다. 자, 나머지도 살짝 터치해 보시면 개방체제,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학습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체계적, 시스템적인 사고가 전체적인 사고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비전도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자, 뭐 많죠. 학습 조직에서 보상 체계는 개인별 성과급이다. 개인별로 성과급 주면 개인들끼리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니까 성과급을 많이 타먹으려고 그 공유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별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전체를 중시한다. 부분보다 전체. 그다음에 경계를 최소화하여 전체가 연결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 틀린 선지로 달린 거에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 제고하는 데 초점 둔다 아니죠. 개인 능력에 그치는 거, 개인별로 학습하는 거, 이런 게 또 틀린 선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 문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 틀린 선지에 있는 내용 해서 뭐 당연히 이걸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틀린 선지 기능이 있어서 기출문제 숫자가 너무 늘어나지 않으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관련 틀린 선지로 좀 변형된 형태로 연습할 수 있게 해놨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선지들은 다른 문제의 선지들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굳이 볼 필요 없고, 틀린 선지는 이제 출제 포인트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틀린 선지가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관련 틀린 선지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 이렇게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끔 기출문제집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문제수 많아지지 않으면서 부담도 줄이면서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 교재들의 강의든 교재든 제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수험
효율성이에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게 배치를 하죠. 대신에 너무 중복적이고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줄여가지고 부담감은 줄이면서 그래야 이제 더 효율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출문제집의 문제수를 조금 이제 줄여서 새로 출간할 때 많은 분들이 줄어드니까 뭐 빠진 내용 있는 거 많은가, 구멍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문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관련 트윈선지도 활용을 더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효율성을 높여놨더니 한마디로 더 적은 양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문제 숫자만 딱 표면적인 것만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절대 그렇게 강의와 교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항상 시험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걸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게, 그것도 쓸데없는 부분을 덜 반복할 수 있게 강약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이 가능한 겁니다. 10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요소로서 맨날 배우는 거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바꿔서 틀리게 된 것 같은데 자유방임 같은 경우에는 변혁적 리더십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곤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는 기본서에서도 넣은 적이 없고 이론 강의에서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 기본서에도 추가하고 이론 강의에도 이제 추가해서 설명해주는 리더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진성 리더십인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빨리 반영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국가기 7급 시험 보신 분들은 주로 작년에 강의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내년 대비로는 이걸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옳은 선지고 문제 해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벌써 반영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도 소름 끼쳐요. 이번에 추가했는데 진성 리더십에 대해서 요즘 학계에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진성. 요새 찐이야 하듯이 이 진심, 이 진정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구성원들은 리더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그게 맞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센틱 진성 리더십이다. 물론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의 도덕성, 가치의식, 정직성 이런 것들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게 진성 리더십이다. 앞으로는 또 틀린 선지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진성 자리에 서번트를 넣던가 거래적을 넣던가 이렇게 틀리게 될 수 있겠죠. 자, 기출에 나오는 저 문제 보시면 4가지 요인을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4가지를 기본서 설명처럼 연습할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넣어놨고요. 4가지 계속 연습해 왔을 테니까 그냥 아주 쉽게 카리스마적 리더십 대신에 자유방임 이상한 거 넣었구나 곤란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죠. 변혁적 리더십 하면 리더의 비전 제시가 중요하죠. 업무와 보상의 합리적인 교환관계에 기초했다. 틀렸죠.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거래적 리더십 때 이게 주로 나왔었잖아요. 그걸 연습하라고 했던 문제이고 나머지 여기에 지적 자극도 있고 이게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영감적 리더십이네요. 다른 내용도 다 있으니까 이걸로도 연습할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1번 정책 분석 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요 문제가 약간의 응용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한 4문제 정도만 약간의 응용력을 요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번 문제랑 11번 문제랑 뒤에 조금 이제 지워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응용력이 기출문제 회독수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우리 일단 델파이 기법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조금 스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델파이 기법에서 이름이 아폴로 신전에 위치한 도시 이름을 따서 이런 것까지 왜 공부합니까 도대체? 이런 걸 왜 내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문제는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고 넣은 거고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델파이 기법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요거 전혀 모르더라도, 노란색 제가 안 칠했죠? 전혀 모르더라도 델파이 기법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읽으면서 이거 뭐지? 익명성 보장과 반복, 통제된 설류와 응답의 통계 처리, 전문가 합의, 이건 델파이네? 1번 골라야 되겠다. 바로 고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선지 4개 중에서 1번만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2, 3, 4번을 읽는 순간 델파이잖아요. 델파이. 델파이에서 1번 같은 거 본 적이 없죠.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까지 다 공부해야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떡하지? 저런 배경 델파이 기법도 아폴로 신전 공부해야 되고 다른 기법도 다 배경 다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량은 밑도 끝도 없이 넓어지고요. 정작 이 중요한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을 반복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더 못 풀어요. 더 못 풀어요. 그것도 이건 일부러 이 아폴로 신전 이런 거 가지고 넣어가지고 일부러 난이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폴로고 뭐 아폴로는 문방구에서 그 맛있는 불량식품 그거 하나 사 먹으면 되겠고요.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델파이 기법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죠. 누구 의견인지 모르지만 의견을 돌려보긴 하죠. 의견을 돌려보고 다시 물어보고 의견 돌려보고 다시 물어보고 설문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통제된 환류겠죠.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다시 계속 설문을 거치면서 환류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계 처리하는데 중위값으로 통계 처리하죠. 의견을 모을 때 평균값, 공통점, 중위값으로 통계를 돌려가지고 통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델파이 기법에서 조건부 확률, 교차 영향 행위, 이거 뭐야? 이거 배운 적이 없죠. 2, 3, 4번 보는 순간 1번이 답. 자, 다 배웠던 내용들 델파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합니다. 또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반복합니다. 또 전문가들 익명성 보장되어 있고요. 자신의 답변을 다른 의견을 보면서 환류를 거쳐서 수정할 수도 있죠. 관련된 내용들 다 기출문제집에도 있고요. 다 배웠던 거고요. 보너스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주관적 방법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델파이 기법 해놓고 쌍둥이 모의사 내용입니다.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중위값으로 통계 처리하여 동합한다. 이런 표현도 쌍둥이 모의사뿐만 아니라 원래 기출문제에서도 다 있었던 표현. 근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죠. 일반인 다수가 아니라. 출제 포인트가 전문가냐 아니냐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었을 문제가 되겠고. 12번. 자, 이거는 비례대표제죠. 비례대표제. 대표가 알려주죠. 대표가. 네, 너무 설명을 앞서갔어. 대표 관료제죠. 대표 관료제에서 비례대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크렌치잖아요. 우리 강의 시간에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대표 관료제에서 이거 말고도 공부해야 될 내용이 산더미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산더미예요.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학자 이름은 어떻게 챙겼죠? 킹슬리 도입, 크란치 확대. 킹슬리 도입, 크란치 확대. 킹슬리 도입, 크란치 확대. 이거 외에 제가 학자 이름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거면 풀죠. 2번, 크렌치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한 것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크렌치가 확대했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학자 이름은 킹슬리 도입 크렌치 확대. 이것만 제대로 챙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풀죠.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가 뭔지, 비례대표 확대가 무슨 말인지 파고 들었던 사람은 다 시간 낭비예요. 그걸 안 물어보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자, 마저 풀어보시면 킹슬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킹슬리가 처음 도입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하고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방식은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나 가치를 반영해서 관료를 뽑으면 관료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 실제로 그걸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극적 대표성을 확보하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건 맞죠?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근데 이 부분은 비판을 많이 받죠. 무조건 이어진다는 틀립니다.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항상 이어진다는 땡이고 이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맞고. 그 다음에 4번. 실적제를 훼손한다. 실적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거 만든 거죠. 실적주의는 시험 잘 보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획일적이잖아요. 근데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을 이제 관료로 뽑으니까 다양성을 높일 수 있고 실적지를 보완할 수 있는데 출신 집단으로 뽑는 거죠. 능력, 자격으로 뽑는 게 아니죠.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능력은 더 뛰어난데 출신 집단 비중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역차별 문제가 있다.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 정답과 관련된 거, 크런치 관련된 거 확인해 봅시다. 대표 관료제에서 2번 보시면 크런치는 대표 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했다. 뭐 기출문제 회독하면서 이거 봤으면은 또 크런치는 확대 이것만 기억했으면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죠. 그다음에 사회의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고 관료제 내의 민주적 가치를 반영했다. 이거 뭐 여기 지문이랑 똑같네. 이거 보면서 대표 관료제 알 수 있었겠고 소극적 측면의 확보를 통해서 실제로 대변하는 적극적인 측면을 전제한다는 맞는데 보너스 자동적으로 확보한다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실적주의 훼손하고 뭐 역차별 문제도 이 문제는 없지만 다른 문제도 역차별 소지가 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 문제는 찢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법 왜 이렇게 그렇게 산더미처럼 더럽게 많은데 이걸 지방의회 의원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많이 나오면 외우겠지만 행정학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거는 자세하게 내는 문제 거의 없고요. 정말 어쩌다가 이제 7급에다 난이도 높이려고 똥 밟아봐라 이렇게 100점 방지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아니에요. 근데 지방의회에 대해서 낸 적이 있는 거 있기는 한데 저도 한 2개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그 2개조차도 똑같진 않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어쩌다가 난이도 높이려고 활용하는 거고요. 행정학인데 지방의회에 대해서 뭐더러 이렇게 자세히 내겠습니까? 그죠? 이런 건 저도 규정을 검색해보지 않으면 못 외워요. 뭐 행정학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할 필요 없겠고요. 물론 지방직 7급 선택 과목에서 지방자치론에서는 이런 내용도 공부해야 돼요. 지방직급 선택 과목은 근데 행정학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법 조문에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공개회에서 사과, 공개에서 경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에 따라 제명. 이 4가지가 그냥 법에 쭉 규정되어 있고요. 그냥 그거 복사해서 낸 거예요. 자, 찢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지역사회 권력구조. 자, 레짐 이론, 성장기구론, 신다원론, 엘리트론, 여러 가지 이론을 조합해 뒀는데요. 여기는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이죠. 일단 3번 보시면 엘리트 이론 대 다원주의. 문제수 엄청 많죠? 엘리트 계층과 지방 일반 대중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면 그 말은 엘리트 계층의 지배력이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엘리트 계층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요구와 상관없이 지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은 잘 몰라요. 그 말은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 정보 비대칭을 조금만 잘 해석했으면 금방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정보 비대칭 당연히 심하다는 소리는 엘리트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소리가 되겠죠. 4번. 신다원론에서는 정책 과정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개방. 자, 신다원론은 신엘리트론, 무의사결정론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했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신다원론은 문제 내면 거의 이거 아닙니까? 다원론이니까 이익집단 간 경쟁 타협을 핵심으로 보긴 하지만 정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됐고 1번 레지미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수준의 거버넌스죠.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 간의 연합이나 연대 이게 거버넌스 아닙니까? 거버넌스를 왜 배제합니까? 거버넌스 이론인데 2번 성장기구론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출문제 하나 있죠. 성장연합과 비성장연합의 개념만 알면 돼요. 성장연합은 지역이 성장하면 개발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누구죠? 집주인, 땅주인. 근데 비성장연합은 지역이 개발돼서 집값 단가 올라가면 손해보는 사람, 세입자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사용가치는 교환가치랑 비교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건 세입자죠. 세입자. 성장연합은 교환가치, 팔아먹는 거. 집값, 땅값 오르면 팔아먹는 거. 성장연합은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비성장연합이 사용가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3, 4번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지만 이제 1, 2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레지미론은 뭐다?
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다양한 세력 간 상호 의존성, 한마디로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다. 근데 그 앞에선 거버넌스 내용을 주고 배제한다라고 해서 틀렸고, 성장기구론,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까지는 대비해야 된다. 이것도 국가직 추가 채용이긴 했지만 국가직 취급에 나왔던 거, 성장연합은 사용가치를 중시한다. 왜 이렇게 똑같니? 똑같은 게 이게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 주문제제에 다 있었던 것들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다운로드 하나만 더 보시면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거 봤었으면 됐고요. 15번 총액 인건비 제도. 자, 총액 인건비 제도에서 뭐 어디서 도입됐느니 이걸 이제 못 외웠어도 이건 못 풀면 안 됩니다.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요. 1번 정원 관리에 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보수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 또 성과 중심적인 관리. 이게 인건비 총액만 설정해주고 보수든 정원이든지 간에 니네 알아서 해. 총액 내에서는 알아서 해. 자율성을 확대해주죠? 대신에 그 성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각각 자율성 확대해주고 성과 중심 조직 운영을 하겠다. 요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 3, 4번 지워가지고 2번 고르면 됩니다. 1, 3, 4번은 확실히 옳잖아요. 모르는 2번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어느 정부에서 그러니까 현재 정부도 아니고 과거 정부까지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못 외웠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요런 게 또 약간의 응용이죠. 그 약간의 응용이 뭐다? 바로 못 골라내면은 나머지를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응용의 기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응용이랍시고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그냥 기출문제 회독수만 많았다면은 지워. 자, 회독수가 많을수록 1, 3, 4번을 자신있게 지울 수 있거든요. 회독수가 부족할수록 이런 거 좀 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울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고민에 빠져서 시험장의 그 압박감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 사이에서는 회독수, 반복 훈련 횟수에 비례한다. 굉장히 좋은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었다. 총액 인건비 제도는 기구 정원에 대한 재정당국의 통제, 이것도 풀어주고요. 수당도 예산도 다 자율성을 부여해줍니다. 다 기구든 정원이든 수당이든 예산이든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 제도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런 거 여러 번 봤으면은 정원에서 자율성, 보수의 자율성 있죠? 성과 중심, 이거 다 지울 수 있겠네? 김대중이 틀렸나 보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총액 인건비 제도는 참고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네요. 기구, 정원, 보수, 자율성을 높여주고요. 한 방이 있네요. 성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놓은 성과 중심이다. 한 방, 이 선지 하나로 이 선지 3개를 지을 수 있었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전자정부. 자, 전자정부에서 제가 스마트워크 이거 좀 자세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스마트워크가 옛날에 이렇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다뤄지진 않았는데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워크 이게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형태죠? 무선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으로 무선 인터넷만 되면은 정보도 공유하고 내 업무 처리한 거 올리고 다운받고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갖춰지면은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하다.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나온다 했는데 좀 빨리 나와버렸네요. 자, 스마트워크 뭔지 알면 재택근무 뭔지 알면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2020까지 5개년이다 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짜리 계획이다. 이런 건 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미 스마트워크 개념은 기출문제에 있었습니다. 이게 15년도 문제 스마트워크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게 핵심이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어디서나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스마트워크. 그래서 얘랑 전혀 다르잖아요. 통합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언제 어디서나 근무한다.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쌍둥이 모의고사도 있고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 센터 등, 이게 스마트워크의 대표적인 형태 아닙니까? 스마트워크 센터 등 원격 근무제. 그 기관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워크 센터도 있고, 재택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이동하면서도 있고. 그죠? 17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약간의 응용력이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리스칸에는 예상극대 이론과 덧니비의 이론인데, 일단 1번에서 의외로 이걸 찍어버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1번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한 지점이 관료냐 정치이냐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건 최적 수준이죠. 최적 수준. 출제 포인트가 최적 수준입니다. 최적 수준. 최적 수준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한 지점이 맞겠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하려면 그 그래프 그리고 미분하고 수학을 하고 막 경제학하고 난리 나야 되죠. 이건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정치인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한 점을 선택하고 그게 최적 수준이다. 이거 외웠잖아요.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한 점을 선택하고 그건 과다 지점이다. 과다 생산이다. 그죠? 출제 포인트가 최적이에요. 최적이니까 이거 맞아요. 맞는데 선생님 리스카나이면 무조건 관료 물어본 거 아닌가요? 관료인데 이게 맞나요? 관료 총편익 총비용 일치 아닌가요? 그렇게 틀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관료 얘기가 없어요. 관료 얘기가 없고 이거는 정치인이냐 관료냐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최적 수준이냐 과다 수준이냐 고르는 문제였어요. 이건 우리가 외운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두 이론 모두 관료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공공선택론 계열 이론입니다. 경제학적 가정을 하죠. 근데 이제 리스칸에는 예산을 극대화한다라고 그랬고 덧니비는 예산 극대화 말고 다른 걸 추구한다. 이게 관청 형성이죠. 자, 관청 형성 전략으로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높이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다른 데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내 권한에 도움도 안 되는 거 다 보내버려.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조직을 바꿔가지고 뭐 기관, 조직, 관청 이런 부분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바꾼다. 이게 덧니비 아닙니까? 이 문제는 3번의 힌트가 4번의 힌트가 3번이에요. 예산 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 유형. 자, 기관을 따지고 있죠. 여기 기관을 따지고 있는 거 덧니비입니다. 덧니비. 리스카넨 같은 경우 뭐 기관 따지는 내용을 한 번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정치인의 선택, 관료의 선택. 요것만 딱 공부했었잖아요. 리스카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원래 문제랑 비교를 해봐도, 원래 문제라는 게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봐도, 자, 덧니비 같은 경우에 무슨 참모 기능을 좋아한다 등등등 기관과 관련된 걸 따지고요. 기관의 유형을 따지고요. 여기도 고위 관료냐, 중하위 관료냐에 따라서 관청 형성 방법이 다르다. 자, 여기 앞에 표현 보시면 예산 유형과 직위의 관계, 예산 유형과 직위의 관계를 따집니다. 직위, 그래서 고위 관료인지 중하위 관료를 따지고 고위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사업 예산에서 뭐 이득을 얻을 뿐이다. 핵심 예산, 어쨌든 중요하진 않죠. 거기는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하위직 관료는 핵심 예산, 뭐 고위직 관료는 관청 예산, 이렇게 직위와 예산 유형을 따지고 있었던 거.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었죠. 이 문제를 봤다면은 여기서 조금만 응용하면 예산 유형과 직위 관계를 따지네. 기간 유형을 따지네. 뭐 개성기간이냐 참모기간이냐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다 덧니비구나.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회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3회 독차에 보이는 게 다르고 10회 독차에 보이는 게 다르고 20회 독차에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회독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막 2, 3회독 하는 분들은 어떻게 10회독, 20회독 해요? 말이 안 돼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독 속도는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 점점 당연해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회독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처음에 오래 걸리는 것이지 뭐 10회독, 20회독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10회독까지보다 10회독에서 20회독은 뭐 10분의 1도 안 걸려요. 엄청나게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 보면 대부분 10회독은 기본이고 아니 꼴랑 2, 3회독 해놓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합격생들은 10회독은 기본이고 뭐 20회독, 30회독이 많은 이유가 그 다음부터는 금방이에요. 금방. 자기가 혼동되는 것만 골라서
쏙쏙 보면 되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2, 3회독 해놓고 너무 오래 걸려요.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독을 돌리면 됩니다. 뭐든 반복해야 보이죠. 여러분들, 국가대표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한 것을 또 반복하고 시험 나가요. 근데 우리 꼴랑 그거 반복하고 징징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뭘 배우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8번. 자, 이 문제도 어려워 보이지만 약간의 응용이면 됩니다. 약간의. 이것도 응용도 별 필요도 없는. 자, 진실험, 준실험 비교할 때 무작위 배정에 의해 동질성을 확보하는 건 진실험이고, 자,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 외의 방법이 다 준실험이다 라고 그랬었죠. 여기도 이제 무작위 배정에 의한 동질성 확보 여부가 차이라고 그랬고, 자,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 외의 게 나오면 다 준실험이라고 했습니다. 회귀, 불연속, 단절적 시계열. 이 내용을 뭐더러 공부합니까? 이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더럽게 어려워. 하나당 몇 시간을 공부해야 이해가 돼요. 들어도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내용을, 이 구분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딱 한 문제 봤어요. 딱 한 문제. 근데 그걸 뭐더러 공부하고 이거랑 씨름하고 있습니까? 무작위 배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면 됐지. 무작위 배정 아니다 하면 준실험. 밑에 것도 짝짓기 배정, 무작위 배정 아니잖아요. 준실험. 그래서 뭐 짝짓기 배정, 회귀 불연속이 짝짓기 배정이에요. 네, 뭐 단절적 시계열 등등등 무작위 배정 아닌 거 나오면 준실험이다. 제가 딱 요렇게 가르쳐 줬죠. 그럼 이제 3번 바로 골라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짝짓기 배정, 뭐 시계열적인 방법 등등등 무작위 배정 아닌 게 나오면 준실험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가 뭐 국가직 7급 이게 쌍둥이 모의고사가 12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 직전 연도라서 쌍둥이 모의고사는 없긴 하지만 약간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본 이 네 가지를 그 준실험 방법들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 놓으면서 제가 항상 요 문제는 네 가지, 보기 4개, 이 회귀, 불연속, 뭐 단절적 시계열 뭐 이런 거 있어요. 요걸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가 준실험의 예시라는 걸 챙겨둬라. 이 문제 자체는 몰라도 된다라고 기출 강의에서 항상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는 것이고 그냥 이름 알라고. 그죠? 그래서 이걸 봤다면은 회귀, 불연속, 단절적 시계열, 준실험이었지? 이 문제도 이제 회귀, 불연속이잖아요. 준실험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거 이제 연습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19번. 다중합리성 예산 모형. 제가 다중합리성 모형도 예전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나 다를까. 7급에서 좀 난이도 높이는 문제로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미 뭐 요새 좀 나와가지고 기출문제집에도 다 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일단 킹던의 모형과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이걸 결합한 모형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루빈이에요. 자,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흐름에 각각 어떤 상황이 매칭되는지 이제 물어보죠. 자, 기술적 성격이 강하면 책임성의 정치다. 예산 집행의 흐름이죠. 요거 잘 보세요.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자, 잘 봅니다.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면 책임성이 나타난다.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뭐 오답은 달라졌지만 예산 균형 땡, 예산 과정 땡, 오답은 달라졌지만 예산 집행의 흐름이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그냥 둘 다 풀 수 있죠. 표현도 똑같아.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이 5가지 이름에 5가지 정치 상황 매칭하는 연습을 해두면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세입은 돈을 걷는 거니까 돈 좀 내주세요. 설득의 정치. 세출은 돈을 쓰는 거니까 누구에게 쓸까? 누구에게 혜택을 줄까? 선택의 정치. 예산 균형은 균형을 뭘로 볼 것이냐? 제약 조건의 정치라고 하죠. 그 제약 조건을 돈이 있는 만큼 쓰는 것이냐, 어느 정도 빚지는 것도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설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책임성의 정치는 집행할 때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예산 과정은 예산 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의사결정 주체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틀린 선지로서 쓰였던 균형은 여기 있네요. 제약 조건이고. 이 문제 봤다면 아주 쉽게 풀었을 문제. 그리고 이 외에도 다중합리성 모형하면 지금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각 단계를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런 것들 출제된 적도 있고요.
마지막이네요. 부담금. 자, 부담금이 뭔지 몰라도 읽다 보면은 3번 정답이네. 뭐 10초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담금이 뭔지 모르더라도 자, 여기서 부담금은 분담금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분담금을 부담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담금의 의미로 쓰였는데 몰랐어도 지방세의 부담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방세 11개 모르면 시험장 가면 안 되죠. 지방세 11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시켰을 때 지방세 11개 이름 외우고 있으면 지워서 풀면 되고 어디서 걷는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뭐 시, 군, 구, 특별시, 광역시, 도 어디서 걷는지까지도 빠삭하게 잘 나오잖아요. 빠삭하게 연습을 했으니까 지방세 11개 중에 부담금 없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3번 정답이다. 이렇게 풀었으면 됐던 문제. 이것도 뭐 약간의 응용이 되겠죠. 아주 뭐 기본적인 쉬운 응용. 지방세 11개. 자, 1번 보시면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는데 분담금은 세외 수입이에요. 지방세는 세금이고 세금 외의 수입으로 지방세 외의 모든 수입에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공공시설 설치할 때 그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그 설치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 그래서 부담 좀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외 수입이다. 그 이름에 그 부담금이라는 이름인 지방세 11개 중에 없고. 그렇죠? 이거 10초 문제입니다. 보너스로 의존재원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있죠? 기본적인 체계,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이것도 낼 수 있겠고 지방채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요. 별도의 재원입니다. 보너스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 18문제는 기존 기출문제랑 일일이 확인해봤어요.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거 한 4문제 정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에 비례하겠고 자, 기출문제의 회독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독수가 차신 분들은 거의 이제 기출문제에선 볼 게 없어요. 기출문제 그 두꺼운 거 다 보는데 30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헷갈리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기출문제에서는 거의 이제 볼 게 안 남아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기출문제 회독수가 충분해서 헷갈리는 게 없는 분들은 여기 또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모의고사를 쳐요. 모의고사를 치고 본인이 틀린 문제랑 틀린 문제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찾아서 해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로 빠르게 구멍을 찾고 모의고사로 구멍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구멍을 찾고 구멍에 관련된 것만 기출문제로 해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75점에 한참 못 미치면 그냥 기출문제집 회독하는 것이고 75점, 85점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회독수가 많아 기출문제 뭐 지겹고 뭐 거의 다 알아 그럴 때는 모의고사로 구멍을 찾아서 구멍과 관련된 것을 기출문제로 회독하는 것이고 뭐 그럴 때 이제 뭐 다른 모의고사를 또 활용해도 되겠지만 그 가장 마무리로서 적합한 거는 해당 직년의 8기년도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기출문제랑 같이 볼 수 있는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면은 기출문제를 챙길 수 있으니까 좋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정답률 적어도 50%까지는 갔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찢어버리면 되겠고요. 공부할 필요 없겠고요. 또 이거 틀렸다라고 쳐도 또 여기서 응용을 하나 못했어. 시험장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압박감 때문에 못했어. 그래도 85점. 85점. 이 정도면은 합격하는데 차고 넘치는 행정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90점, 95점 맞으신 분들도 꽤 있고요. 국가의 7급이라 난이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실력에 맞춰서 방향 재설정 혹은 반복하는 방법, 실력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가르쳐줄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건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의 행정 실력은 본인이 제일 구체적으로 알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실력별 공부 방법을 알려줬을 뿐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실력 팍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